별별연구소 TV 주정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우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2014년 4월 16일부터의 거짓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짓말은 에어포켓입니다. 오늘의 주제 에어포켓. 잊지도 않은 에어포켓으로 우리에게 진짜 작은 희망이라는 불씨를 주더니 결국 허창하게 진짜 무너진 그런 거짓말인데, 시작부터 욕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욕이 막 떠오르네요. 뭐 저도 욕부터 하고 싶지만 이 주제를 택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전문가가 주는 정보예요. 이게 또 정보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어포켓 존재, 이게 당시에는 상당히 핫한 이슈였고 또 되게 희망을 섞은 이슈였죠. 이게 에어포켓이라는 존재 여부는 천안함 때부터, 천안함 침몰 사고 때부터 이게 등장이 됐던 거예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천안함과 이렇게 비교하는 에어포켓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천안함 주제를 약간 좀 언급했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밤부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조선 전문가죠. 네. 나와가지고 사람이 나와서 매스컴에서 에어포켓 이야기를 하더니 이게 18일까지 쭉 이야기가 나가요. 에어포켓 이야기가 매스컴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죠. 네. 그러더니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생존자라고 하는 미상의 카톡 메시지, 그다음에 페북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을 완전히 희망 고문을 했고, 박근혜 정부는 또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진짜 순수한 공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공업용 공기 주입을 시도해서 세월호를 완전히 침몰시켰다. 그리고 물론 에어포켓의 존재 여부, 또 에어 주입만으로 세월호가 완전 침몰됐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공기 주입을, 에어포켓 하는 공기 주입을 잘못해서 간신히 균형 잡고 있던 세월호가 균형이 무너져서 완전 침몰되었다, 이런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반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에어포켓이라는 것이 가족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고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엔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에어포켓 안에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균형이 아니요, 에어포켓이 아니고 공기를 주입을 잘못해서. 공기 주입을 잘못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4월 17일 날 새벽에 TV에서 에어포켓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런데 2014년 당시 이 구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님들이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습 현장에서 에어포켓 없다고 했고, 또 당시 해경도 16일 저녁에 에어포켓이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해청에서 회의를 했고, 근데 결국엔 박근혜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공기용 호스, 공업용 공업용 공기 호스라도 지금 이 걸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게 말도 안 돼. 이것도 전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거짓말의 전설이네. 예. 저는 당시에 참사 현장에서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근데 세월호가 다 잠겨 있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봤겠지만, 근데 당연히 에어포켓이 있고, 저희도 천안함 때부터 그 전부터 에어포켓 생존자 전설이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시 현장은 진짜 처참했고요. 그다음에 당시 같이 경비정을 타고 들어갔던 해경한테 에어포켓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해경이 그러더라고요. 세월호는 에어포켓이 존재할 수 없는 배다. 존재할 수 없는 배다. 왜냐면 격벽이 없는 배니까. 천안함 같은 경우, 군함 같은 경우는 격벽이 존재하는데 세월호는 격벽이 없는 배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에어포켓이라는 게 환상을 해양 전문가가
매스컴에서 떠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그땐 되게 희망적인 게 되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없고 그냥 완전히 또 희망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거 희망 부분 또 한 거죠. 뭐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그 환상을 만들어준 그 전문가는 전문가 맞겠죠? 제가 알기로는 조선학회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조선학교 전문가. 예, 뭐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에어포켓이 진짜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프로락 실오라기 실오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었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당연히 그러셨을 테고 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진짜 간절했거든요. 우리 아이들만 살아 있어 준다면 또 에어포켓이 있으면 어쩌면 더 많은 우리 아이들 또 더 많은 생존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찼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준영이가 아니더라도 누구 한 명만이라도 살아 있을 수 있다면 기적이 생길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는데 이걸 이용한 건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업용 에어 주입하고 그거 한다고도 생쇼를 했거든요. 그 뭐 크레인이 안 움직인다, 뭐 그다음에 그렇죠. 뭐 호스를 내렸는데 호스가 너무 낡아가지고 바람이 샌다, 별 생쇼를 다 했고 더 웃긴 건 이게 그 잠수사들이 물살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통령 오니까 들어가라고 하고 막 그 현장 상황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정말 이 우픈 상황이라고 해야 돼요. 웃긴데 슬픈 상황이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민간 잠수사들이 당시에 물에 못 들어간다. 물살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그 민간 잠수사들 빼고 그다음에 해경 잠수사, 뭐 해군 잠수사 해가지고 몸에다 물을 찌크리는 거예요. 끼얹고 물을 끼얹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오니까 박근혜하고 열심히 한다고 보여주려고. 그 악수하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이 거기 안에 있었거든요. 네. 예. 23일까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가족이 거기 상주를 했어요. 한 명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거기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분은 거기서 계속 그 작업선에 타고 있었어요. 네.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그분한테서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문자 통화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정말 이 박근혜 정부 진짜 너무한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가. 네. 저도 그때 그 사고 현장 바지선에 들어가 계시던 그 가족분이 누구지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당연히 정부, 당연히 해경에서 했어야 돼. 그런 당시의 상황들을 이분 아니었었으면 가족들은 뭐 전혀 그렇죠. 잘못된 정보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잘못된 정보만 또 들었을 테고. 자, 뭐 다시 뭐 이분 고생한 거 뭐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짠하고요. 예. 다시 우리 그 에어포켓으로 돌아가서 또 이 얘기를 해보죠. 사실 그 우리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준 박근혜 정부의 그 해경이 한 일이 공업용 공기 주입뿐만이 아니었죠. 세월호가 더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뭐였더라? 잘 기억은 안 돼. 무슨 콘이라 그랬는데 왜 그 커다란 풍선을 2개인가 3개인가 그렇죠. 선수 부분에 걸어놨었죠. 예.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저도 갑자기 말씀하셔서 저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제가 부력제라고 할게요. 그냥 부력제. 네, 예. 부력제라고 하고 당시 해경이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배에다 부력제를 묶을 건지 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배 더 가라앉기 전에 배 붙잡아라. 당시 크레인이 와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저 가장 크다는 8,000톤급 크레인까지 왔었거든요. 잡으라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에어포켓이 있으니 배가 흔들리면 에어포켓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부력제를 쓰자. 뭐 배 충격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경이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해경은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걸. 그 부력제도 매다는 것도 생쇼였죠. 제대로 하면 부력제가 그렇게 뜨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매달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 에어포켓이라는 그 정보가 사실 그 명확하지 않은 정보였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보여주기식 구조, 그 구조 활동을 하려고 실제 그 공기 주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쇼를 한 거죠. 생쇼를 했고 또 크레인으로 배를 붙잡으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있으면서도 그걸 안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가족들이 물론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적인 생각을 한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면 가족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그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경에서 빨리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남을 날아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배가 중심을 잃고 완전히 침몰해 버리니까 이거 뭐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남을 날아. 지금이야 웃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 현장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 이제 전해 들어보는 상황들로 조금의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어요. 무사할 거야. 저희 건우 엄마한테도 무사할 거다. 우리 아이들 강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꼭 살아 있을 거고 다 구조될 거다. 그렇게 저도 스스로 저도 사실 믿지 못하겠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화가 많이 났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의 상황은 참 고통스럽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시간들이죠. 지금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공권력, 즉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 방금 말씀 속에 적나라하게 나온 거예요. 적극적인 구조라든지 정보의 투명성, 피해자 및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방금 말씀 속에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선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김건희 씨한테 무슨 법사인지 뭔지 모를 사람한테 뭐 얘기하면 네. 그들이 뭐 결정해주고 그것을 또 언론이란 탈을 쓴 뭐 조중동 등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밀어주면 다시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그 결정을 공무원들이 또 밀어붙이고 이거 그 판 같지 않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그 정권 당시에 이거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데자뷰를 보는 거. 네, 그렇죠. 사실 당시에 그 해경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참 잘하고 도대체 이 당시의 그 해경의 모습도 납득할 수 없고 또 우리 지금 대선 전국이라 또 윤모 후보의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투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지옥이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나의 미래도 결정짓는다는 그렇죠. 우리의 안전까지도. 이거 우리가 숱하게 경험을 해본 상황들이라 그런 일들이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서
투표로서 보여져야 되고요. 뭐 사실 뭐 누구를 찍을 건지 누구 선택할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지옥을 수차례 갔다 오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죽어도 못 찍어요. 윤 땡땡 뭐 진짜 뭐 찍을 일도 없고. 처장님 그 위험한 발언이고요. 이 선거법 되게 무서워요. 그냥 이 선거법 걸릴까요? 땡땡 후보로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윤 땡땡.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의 주제인 그 에어포켓으로 다시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면 당시에 뭐 이 에어포켓이 있다라는 그런 거짓말 외에도 그 당시 그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당시 현장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뭐 시간이 짧아서 그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에어포켓 관련해서 그러니까 되게 가족들을 정말 울린 그 유언비어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에어포켓 방송이 17일 날 새벽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일부 몰지각한 인간, 뭐 인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사람도 악마죠, 아니고 악마들. 우리 아이들처럼 꾸며가지고 카톡 메시지나 페북에다가 이걸 SNS상에 올려버린 거예요. 예, 기억납니다. 마치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작성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엄마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카톡 메시지가 돌고 있다, 이런 페북 메시지가 돌고 있다 하면서 그 지금 해결하고 오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아빠들한테 갖고 온 거예요. 가져와서 아이들 살려달라고 빨리 구조해달라고. 그 앞에서 또 우는 거예요. 그 제가 또 눈이 눈이 자꾸 돌아가는데 눈이 또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지 그 새끼들이 진짜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이게 바로 유언비어라는 걸 알았거든요. 뭐냐면 읽어보니까 너무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그랬죠.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이면 뭐 그냥 긴급 통화라든지 통화 버튼만 눌러서 알려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세세하게 썼어요. 매스컴 이게 매스컴의 피해인데 매스컴에서 그 막 떠들어대던 만약에 에어포켓이 있다면 이랬을 것이다. 네.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아주 소상하게. 이건 완전 유언비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엄마들한테 혼 되게 많이 났어요. 왜요? 엄마들에게 제가 소리쳤거든요. 이건 나쁜 놈들 장난이라고. 예. 속지 말라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뭐 제가 가족인지는 아니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자리로 가서 그냥 구조 소식을 기다렸는데 엄마들이 나중에 그 에어포켓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준영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포기한 거 아니냐 해서 그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그랬어요. 미움도 많이 받고. 지금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배 안에서 보냈다는 아이들이 보냈다는 그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 진짜 우리 그 부모들을 뭐 2번 죽이는 거죠. 2번, 3번 죽이는 거고. 근데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좀 믿었었어요. 믿었었고 그래서 또 이건 뭐 아니다 반대하는 또 가족이 있다길래 또 조금 또 그렇죠. 욕도 조금은 했었고 근데 사실 저도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배 안의 그 상황에서 깜깜하잖아요.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건 뭐 우리 가족들 피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뭐 어쨌든 다시 생각을 해봐도 당시 그 소장님께서 좀 정확하고 또 바른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엄마들이 당시에 그런 거 뭐 다 이해해요. 뭐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뭐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 성격도 못 되고 제가 근데 현실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정보가 이게 무분별하게 퍼질 때 정말 부작용이죠. 이게 재난 상황에서 언론과 정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유언비어가 정말 무섭거든요. 사람 마음을 완전히 군중심리 쪽으로 막 휩쓸어 버려요. 뭐 근데 이제 뭐 에어포켓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 너무 늦게 또 잘못 조치하는 바람에 세월호가 완전 침몰을 했고 그 우리 유가족들이 그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거 앞에서 또 몇 번 또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한 거죠. 이게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정부하고 언론 숱하게 말하는 그 기레기라는 언론들이 이것들이요. OECD 국가의 꽁치 언론. 울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예. 사실 그 지옥의 문 앞에 우리를 우리 가족들을 데려다 놓은 것이 세월이었다면 지옥의 문을 열은 건 해경과 선원들 그리고 그 지옥의 맛을 아주 이 톡톡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팽목에 딱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건우 녀석이 5월 15일 날 돌아왔거든요. 딱 한 달 있었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우리 준영이가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그때 말씀하시면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가 압니다. 나와요. 네. 저는 15일 있었어요. 15일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약간 회상해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먼저 찾은 부모한테 축하한다. 남아 있는 부모들이 뭐 그러면 산 아이도 아니고 죽은 아이 수습한 부모가 와서 죄송하다고 먼저 간다고 이거 정말 지옥이죠. 이거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말이 그때 당시 팽목과 진도체육관에서는 당연한 말처럼 그렇죠. 인사처럼 됐고 먼저 찾아서 미안하다. 아유 빨리 찾아서 다행입니다. 축하한다고. 축하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또 그 현장 생각이 또 나니까 또 눈물이 또 찔끔거리는데 뭐 사무장님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에어포켓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에어포켓 거짓말에 대해서. 네네. 저번에 전원구조 거짓말은 사무차장님이 정리를 하셨으니까 예. 에어포켓 거짓말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유 뭐 그렇게 해주시면야. 근데 뭐 꼭 이러더라고. 할 수 있으면서 잘할 수 있으면서. 자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 처음 배가 뒤집어졌다. 에어포켓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었다. 그것도 전문가가. 그다음에 정부는 또 공기주의를 위해서 그 공업용 공기주입기를 준비하고 부력제를 준비했다. 부력제. 같은 시간에 크레인이 왔는데 잡을 생각도 안 했다. 뭐 다음은 있는 것도 못 써본 거죠. 언론의 보도를 보고 우리 부모들 2번, 3번 죽이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유언비어에 대한 합당한 해명이나 차단이 없었다. 혼란한 와중에 공기주입을 잘못하여서 세월호가 완전 침몰되었다. 뭐 이 정도면 정리될 것 같은데요. 저 그중에 그 5번째 말씀하셨던 그 언론의 보도 관련한 내용하고 그 6번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유언비어에 대한 그 대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당시에 그 현장 상황의 그 혼란을 막아준 국가 그리고 공정한 언론 이런 존재는 없었다. 없었다라는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뭐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언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결론같이 나오네요. 네. 오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의 거짓말에 대해 말해보자고 했는데 전원구조 다음에 에어포켓 이거만으로도 지금 촬영 시간을 또 초과해가지고 앞에 PD님들이 지금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솔직히 에어포켓 관련해서 뭐 밝혀지지 않은 얘기 또 할 얘기들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또 시청자분들도 지루해 하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별별 연구소 TV 콘텐츠에 사실 이 거짓말 시리즈를 기획한 거는 사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리면 우리들에겐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그쵸. 너무 큰 고통인데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이걸 거짓말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 취지는 아마 구태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무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짓말 시리즈 만들어서 자주 올릴게요. 그 다음에 판결 시리즈, 판결 관련 시리즈도 뭐 자주 올릴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꼭.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